이게 이제 한국과의 연관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일본 우익 지금 현재도 일본 우익은 존재하거든요. 메이지 유신을 쭉 맥을 이어가는 일본의 우익이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봐요. 근데 일본 군국주의 시대 때 일본 우익에 문제가 많았던 거지 메이지 유신을 했던 그 자체만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예.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배움이라는 거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길을 갔느냐라는 것을 적이지만 배워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배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 우익의 사상적 계보를 볼 것 같으면 사쿠마 쇼잔이 이제 이론적 배경을 만들고요. 그 이론적 배경에서 실질적으로 그 번에 내려가서 교육을 많이 한 사람은 요시다 쇼인입니다. 그 요시다 쇼인 밑에서 교육받았던 사람이 일본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행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쇼인의 제자죠. 한 가르친 시간 한 18개월인가 그밖에 안 되는데 다 그 영향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 배웠던 3살 차이입니다. 9살 차이구나. 다카스키 신사쿠가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회천이라고 하는 조슈변의 쿠데타를 통해서 조슈변을 완벽하게 반낙부 세력으로 만들었던 다카스키 신사쿠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상적 계보를 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친일 기화 갑신정변 일으켰던 친일 기화 세력들한테 많은 영향을 줬던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지입니다. 이 사람 밑에서 이제 우리나라 친일 기화 세력들이 많은 영향을 받죠. 이게 이제 일본의 그 우익 메이지 유신 세력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군국주의는 이 뒤에 벌어집니다. 이 뒤에 일본의 군국주의 그러니까 만주사변, 중일전쟁, 대동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그 세대는 요 다음 세대입니다. 메이지 유신 세대 다음이죠. 물론 요 과정 중에 이제 우리는 일제 식민지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좀 요 대목을 분리해서 봐야 되고요. 실제로 일본사를 공부했던 전공했던 박훈 교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열린 마음으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근대화를 추구했던 사람 그 시대는 우리가 해방 이후 한국, 그다음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다음에 폐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로 나라를 망국으로 몰고 가는 거 현재 북한, 그다음에 군국주의 일본 시대,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시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분류해서 보면 좀 더 우리가 일본을 공부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은 정한론을 얘기했던 일본의 사상가, 일본 우익의 뿌리, 악의 어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배울 게 없어지죠.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걸 전공해서가 아니라 저도 내가 가졌던 궁금증이 왜 일본은 잘 돼 우리는 잘 안 됐을까? 왜 우리는 19세기 말에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제가 배웠던 얕은 지식입니다. 저는 정말 늘 이름이 헷갈리고 여러분들하고 저랑 비슷할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 이름 같고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박훈 쌤이 한 얘기 문장 중에 그러면 참 제가 머릿속에 딱 남는 문장인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일본을 존경해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일본을 무시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분명히 메이지 유신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에 준하는 변혁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베 집권 이후에 지금 여자 총리 이름 뭐죠? 자꾸 이름 잊어버리는데 일본 현 총리인 사람은 아베 분신입니다. 아베 분신이에요. 그냥 치마만 입었지 아베랑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보는 사상 그래요. 그리고 그 일본 수상 이름 좀 찾아주실래요? 이 여자 수상이 추구하는 것은 일본의 재무장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평화헌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주 적절하게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말을 해도 별로 이렇게 과격해 보이지 않잖아요. 일본 여자 정치인이 하는 일본의 우경화는 다카이치 총리가 하는 얘기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 뭐 일본의 그 재무장에 대한 얘기도 여잔데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상대 국가에 되게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첫 번째 그 타카이치 총리가 했던 도발이 뭐냐면 대만 사태 때 대만 유사시 일본은 참전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대만 유사시, 대만에 유사가라는 게 일이 생기는 게 뭐겠어요? 중국의 침공이죠. 중국이 침공하면 일본 참전한다는 전쟁에 거기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도발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중국에서 상대 나라의 총 수상이잖아요. 우리나라 치면 대통령입니다. 일본 천황은 뭐 헛개비니까. 의원 내각제 수상한테 뭐라 그래요? 목을 벤다 그랬나요? 아마 그 참수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중국은 발끈했죠. 근데 미국에서는 재무장 해 이제 해서 너네들이 그 저기 제1도련선 6구열도에서 대만 필리핀으로 연결되는 그 라인은 너네들이 지킬 때 우리도 뭐 지키지만 너네들도 힘을 보태라는 게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고 그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쓰고 있는 내셔널 스테이트 디펜스 NSD 미 국방 전략 계획서입니다. 그거는 NDD 그러니까 그 미국 국방성이 있고 그 미국의 전략 스트래테직 디펜스인가요? 내셔널 스트래테직 디펜스인가요? 그럴까? NSD, NDD는 내셔널 국방성의 계획과 그 백악관의 계획이 그 격이 있는데 NSD에서 전략적으로 미국의 국방 계획서는 이미 그렇게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하는 거로 방향은 잡은 것 같아요. 그거를 현실화시키는데 이 일본 여수상이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베트남 앞바다에서 중국 편으로 남중국해죠. 필리핀 앞바다, 베트남에서는 동쪽 바다야 되겠죠. 필리핀 앞바다에서 미국하고 필리핀 해군하고 일본 해군, 우리 해군이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합동 그 방어 훈련을 하는데 일본 배가 가는데 어떻게 가냐? 대만 해협으로 갑니다. 중국의 그 복건성인가요? 거기 마주 보고 있는 데가 복건성하고 대만 그 사이를 지나가요. 굳이 그렇게 안 가도 되거든요. 바깥으로 가도 되거든요. 일본의 뭐 외양 해군, 그러니까 순양함이라든지 구축함이 파도가 무서워서 이렇게 꼭 해협으로 지나가야 될 상황이 아닌데 해협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냥 평상 속도로 지나가면 뭐 반나절도 안 걸리는 거리를 속도를 좀 늦춰서 거의 하루를 걸려서 지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중국에 도발하는 겁니다. 중국이 적당하게 공격을 해주면 언어적으로 이렇게 폭언이죠. 뭐 한 나라의 그 책임자를 참수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일본 내에 그 개헌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총리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죠. 그런 거를 내가 염두에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 배가 그렇게 천천히 물론 뭐 대만의 해배 폭이 150km나 되니까 지나가도 표시는 안 나지만 레이더망엔 잡힐 거 아니에요. 일본 배가 천천히 지나가는 걸 중국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도발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뭐 국제법상 150km 해협이면 양쪽 영해 지나서 지나가는 거는 공해상 지나가는 거니까 말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해요. 그래서 일본은 분명히 2차 세계대전 후에 메가더 헌법이죠. 메가더가 만들었던 점령군 사령관이 만들었던 헌법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분명히 몇 년 안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사카이치 총리가 있는 그 기간 안에 헌법이 개헌될 거고 일본은 재무장할 겁니다. 일본의 군수산업은 지금과 같이 소극적으로 군수산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의 제조업 기술이 우리가 방산 기술이 많이 뜬다 그러지만 일본이 본격적으로 군수산업에 투자하고 수출을 한다 그러면 강력한 우리 방위산업체와 경쟁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일본은 지금 모든 군수산업이라는 게 어떤 뭐 중공업 업체의 일부 부분에서 자국 방어용으로만 소수를 만들기 때문에 비싸고 가격 경쟁력도 없고 이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가 약하죠. 우리는 소모가 많잖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훈련도 많이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변화가 왔을 때 지금까지 일본이 이제 지지부진했죠. 1985년 프라자 합의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운 세월을 지지부진하고 보내는데 일어날 거예요. 이게 어떤 형태가 됐든. 그리고 일본은 훨씬 오른쪽으로 많이 가게 될 겁니다. 재무장은 거의 뭐 눈앞에 다가왔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얘기를 하려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 어떻게 했는지
그네들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시대의 변화를 그때 당시 일본 지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혁을 만들어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냉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사쿠마 쇼잔의 사상적 배경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주자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일본의 국수주의 이론에 아주 잘 어릴 때부터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자기 이분법이죠. 주자기 이론은 뭐 주자의 이론에 따르면 정, 크게 배치되면 사.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 500년에 했던 겁니다. 아주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학문이고 거기에 뿌리를 둔 사람이에요. 예, 주자학적 사상에 근거해서 일본 국학의 뿌리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기준으로 일본 주작의 기본은 뭐냐면 일본 정신과 일본 문화를 최고로 여긴다. 일본은 신국이라 그랬잖아요. 신성한 땅이고 신의 땅이라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이고 후에 번주의 도움으로 이제 그 해방에 대한 공부를, 해양 방어 체계 공부를 하면서 난학을 통해서 서양의 실용 학문을 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예. 직접 대포도 만들고 가스등도 만들고 동판 사진기, 지진 예지기, 유리 제조 본인이 하고 실제로 만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걸 동서양을 융합해서 그냥 껍데기만 서양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서양의 학문 체계, 언어 체계까지 다 갖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완벽하게 원을 만드는 그런 학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대단히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개국론자가 되지만 공무합체파입니다. 그러니까 막부를 무너뜨리는 생각은 없다. 그리고 존왕양의를 주장했던 사람들한테 일본의 찬왕을 앞세우고 서양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이 소양이다. 그거는 아주 작은 양이고 실제로 우리가 완전히 그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려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개국을 해서 서양의 기술을 배워서 우리가 힘을 키워서 열강과 동일한 높이로까지 국가를 발전시켜서 내쫓아야 된다. 이게 대양이론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가 조선 그 만렵에 대원군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대원군 집권 초기에 그 주자 성리학들에 대해서 굉장히 서원 철폐까지 주장하고 안동 김씨 척족들 그 세도하는 세도 정치 가문들을 다 내쫓고 그때까지 우리도 존왕을 한 거죠. 존왕. 근데 그 뒤를 못하고 세국으로만 그냥 내려앉아 버린 거죠. 그런 차이점이 이 시점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쇼잔의 사상이 일본 우익의 그 사상적 뿌리가 된, 이 사람이 뭐 일본 나는 우익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일본이 잘 되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제 사상적 뿌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서양의 과학 기술을 그냥 수행하는 게 뿌리채 갖고 와야 된다. 그걸 통해서 부국강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메이지 유신의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부국강병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그 부국강병을 통해서 우리도 서양처럼 해군을 앞세워서 대외 식민지 확보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칼을 든 사무라이가 아니라 붓을 든 사무라이의 생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그냥 양의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서양인들이 보기 싫다고 서양인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그런 단순 무식한 1차원적인 우익이 아니고 개국과 부국강병을 통해서 인접국에 우리의 영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뭐 대동아 공영권, 뭐 만주, 중국, 뭐 한국, 그 조선을 먹고 하는 거, 뭐 러시아의 오츠크까지, 뭐 사할린 북쪽까지 다 이렇게 해서 자기 지도를 중심으로 넓게 자기 인주국들을 식민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대동아 전쟁 직전까지, 태평양 전쟁 직전까지 그거를 실현을 했죠. 네. 조선을 먹고 만주를 지배하고 대만은 그 전에 먹었고 결국 이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여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대해서 일본의 군국주의가 이제 힘을 갖고 만주사변은 실제로 일본 그 내각의 결정이 아니라 일본 군부 육군성의 결정으로 만주사변이 벌어지거든요. 일본은 당시 국방성이나 국방성 장관, 그러니까 그 전쟁하는 국방부 장관이 있는가 하면 그게 별도로 해군 장관과 육군 장관이 동격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의 장관이 국방에 관여하는 거예요. 해군성 장관, 육군성 장관, 국방부 장관. 이 세 명의 대신이 합의해야 그게 국방 정책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이제 끌려다니는데 만주사변을 일으켰던 거는 육군성에서 힘을 썼던 거죠. 그리고
영광급에서 그냥 만주사변을 도발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만주국을 신설하는데 거기에 뭐 수상이라든지 다른 대신들이 관여한 바가 거의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 내막을 다 이제 공부를 해보면 군부가 그렇게 정권을 잡는 거죠. 육군성이 이제 힘이 돼서 그런 시기였더라고요. 보니까 그 군국주의로 빠질 때는. 그리고 온건하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암살도 되고 뭐 그 군국주의 초기 단계에 보면 그 군국주의를 반대했던 육군 대장들도 암살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대령급들이 쿠데타를 하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개국과 구국 방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선도적으로 아직까지 자기 나라가 개국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런 걸 미리 얘기했으니까 일본 우익들이 볼 때는 정말 앞서가는 우리의 정신적 지도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만하고 스스로 일본의 보물이다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래요. 그 주변에 적이 많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독후가 요시노부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자문역으로 쓰고 정치에 투입하려고 애를 썼지만 뭐 석 달 만에 이제 암살돼 버렸죠. 네. 그리고 되게 뛰어난 천재고 선각자이지만 자문에 끝나고 실제 어떤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은 이런 성격 때문에 그런 거고 가스가이슈의 여동생이랑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가스가이슈하고는 천안매부지간인데 가스가이슈조차도 이 사람이 이런 잘난 척하는데 아주 그냥 질려버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국수주의, 일본의 국수주의 우파의 일본 우익의 뭐 정신적인 뿌리라고 할 정도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존왕양인을 주장한 게 아니라 막부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공무 합체를 주장했고요. 그래서 반막부파였던 하급 사무라이들에게 암살됩니다. 막부랑 천황이랑 친하게 잘 지내서 일본을 이끌어가자고 했던 공무합체파의 주장이죠. 요시노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겠죠. 그래서 1864년인가요? 11년. 1811년생이니까 암살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그 글이 하나 있어서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뭐 아주 동의하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글을 그대로 퍼왔는데 한번 보시죠.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2세대 전에 2세대 앞서서 제야의 쇼장과 같은 선각자가 있었기에 페리제도의 개항을 메이지 유신이란 꽃으로 개화시킬 수 있었다. 쇼잔, 요시다 쇼인 뭐 이런 선각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조선이 건대에 실패한 것은 단순한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도 아니고 갑신정면이 실패한 때문도 아니고 일본어 침략 때문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자 성리학에 빠져서 500년 동안 지체된 그런 기본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주자 성리학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우물한 개구리 조선하고 주자학은 물론 서양에 돌아가는 사정도 꿰뚫고 서양 과학 기술을 직접 공부한 붓을 든 사무라이들이 포진한 일본과는 처음부터 근대학 게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배웠죠. 일본하고 우리가 비슷하게 살았는데 일본 놈이 운 좋게 빨리 개항을 해서 우리가 그들한테 먹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공부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일본은 에도 막부 200년 동안 결코 그냥 자기들끼리 쇄국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에도를 2년마다 이렇게 각번의 번주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정책 때문에 상업도 발달했고, 그 상업이 발달하는 과정 중에 외국에서 철포가 들어오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은을 잘 은광은 많은데 은을 잘 만들지 못했는데 조선에 있는 그 기술자들을 데려가서 단천연은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질 좋은 은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외국이랑 거래를 많이 했고, 그걸 바탕으로 또 도자기 수출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심지어는 카메라가 유럽에서 만들어졌을 때 카메라 박스를 전부 뭘로 만들었냐 하면 일본이 만든 얇은 오동나무에다가 오칠을 해가지고 썩지 않는 카메라, 옛날 그 주름 잡는 카메라 있죠. 그 박스는 전부 메이드 인 자팬이었습니다. 오칠된 얇은 오동나무예요. 그런 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처음부터 근대화 게임에서 우리보다 훨씬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축적된 자산과 돈과 그다음에 외국의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토대가. 박종인 기자의 말씀대로 숨구멍이 쇄국은 하고 있었지만 네 군데 숨구멍은 열어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각번들이 에도와 달리 에도의 통제된 범위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힘을 각자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이 우리 조선과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항을 한다고 근대화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었다. 누가 먼저 개항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개항하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항했을 때 들어오는 서구 문화를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청나라는 일본보다 먼저 개항했지만 서구의 반식민지로 전락했고 인도는 청나라보다 먼저 개항했지만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생각 안 해봤던 일이잖아요, 우리가. 맞는 얘기죠. 개항이라는 씨앗이 자라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토양, 잠재됐던 내부 영양이 기름져야 토양이 기름져야지 자갈이나 모래 받치면 씨앗을 뿌리고 물을 뿌려도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일본은 개항이라는 씨앗이 발화할 수 있는 기름진 토양을 에도 막부 200년 내에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근대화에 성공한 것이 개항이 빨라서 성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조선은 흥선대원군 때문에 개항이 지연되어 근대화 실패한 게 아니라 내부 역량이 과학기술과 신본제도 타파와 같은 이런 핵심적인 근대화 조치를 수용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은 실패하고 식민지로 떨어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쿠마 쇼잔이라고 하는 일본 그 개화의 정신적 뿌리가 되는 사람의 사상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일본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